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우입니다. 토요일 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황순원 님의 소나기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걸 잘 보십시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고요. 함께 저하고 방송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처음으로 뵙게 되는 분들은 자기소개와 더불어 간단한 인사를 할 테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간단한 인사를 그렇게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반 반장을 맡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러브레터 영화를 보고 또한 소나기를 읽고 저의 잃어버렸던 시간을 찾게 되었던 동기가 된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또 설레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독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 아니면 10대 때의 순수함과 깨끗함과 맑음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선희님 모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선입니다. 나이는 65세고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하고 시골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농사 조금 초보로 시작했고요. 또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림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독서 모임까지 하게 돼서 너무 행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순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부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 함께 소나기의 결말에 대해서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리실라 킴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반 반장 프리실라 킴입니다. 자주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얼굴 모습이 각자 또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연료를 일체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모든 게 되니까 꼭 응원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식은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계시지 않습니까? 실시간 채팅창에서 좀 많이 응원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혹시 못 보셨으면 지난번 영상을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또 이어서 될 텐데 지난번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걸로 되어질 테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이후의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후의 얘기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나기와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게 제 독창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연결할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한 분께서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까요? 이제 결정에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은 결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결말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누가 읽어주실까요?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배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배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배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인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미있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업힌 일 있지? 그때 내 등에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 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저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씨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씁쓸한 빛이 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첫 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배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배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개울가로 나오는 게 소년이 매우 소녀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 보이죠. 처음에는 매우 소극적인 아이였다가 이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 부분은 소년의 적극성을 볼 수가 있죠. 또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당신은 아마 남녀를 이렇게 따로 공부시켰는가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여학생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아마 이렇게 따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지 않았다. 그날따 소녀는 주머니 속에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조약돌이라는 게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가라는 걸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약돌이 이 소년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전체 결말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소설은 결말이 없죠. 없는데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약돌이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조약돌하고 또 관계되는 거는 흰색 조약돌, 하얀색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얀색이라는 게 이 조약돌에도 흰색이 나오고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분홍색 걷어올린 팔과 뜰미가 켰다. 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벌써 처음에 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갈꽃이 흰색으로 피었다라고 해서 흰색이 나오고 이렇게 흰색이 나오는 부분 제가 색을 잘 봐두시라 했습니다. 이 흰색은 제가 또 나중에 결말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까만색 종이 위에다가 그림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림 그린다면 무조건 캔버스는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요.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왜 흰색을 여기에 동원시켜서 계속 흰색을 복선으로 깔고 갈까를 봐야 되는데요. 이 흰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색을 스스로 각인시켜 넣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색을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흰색을 먼저 시작하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흰색에서 누구든지 시작하면서 흰색이라야 거기에 자기 표현하고 싶은 색깔을 거기 갖다 넣거든요. 만일 색이 노란색이었다 그러면 노란색에 노란색을 칠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또 노란색 위에다 다른 색을 칠하게 되면은 또 그게 색이 제 색이 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미술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소설에 대한 전체 색이 흰색 조약돌, 하얀 조약돌이라는 흰색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흰색은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은 이 소년 소녀의 순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순수한가라는 순수라는 흰색이 등장시켜서 흰색을 통해서 내리 속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한꺼번에 모아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소녀는 주머니 속에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흰색 조약돌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우리가 여전히 끝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조약돌은 끝까지 가고 더군다나 흰색 조약돌이었다라는 걸 또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드디어 이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것도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좀 전에도 보면은 헤어졌다가 운동장 쳐다보고 5학년 여자반 남몰래 기우떡거리 보고 헤어짐 있잖아요. 이 헤어짐 속에서의 이제 또 다시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는 만남이 있죠.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형태를 쭉 보시면서 끝까지 가주셔야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면 만남이 이제 끝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저라도 가슴 많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다 감정이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일 이 부분에도 아이고 애들이 이제 만나는가 보다 이럴 것 같으면 심각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심각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죽는다에 대해서는 무서워할 줄 아는데요, 이같이 자기 감정이 죽어가고 정신세계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나 이게 엄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만나는 것보다 요 정도밖에 안 되면은요, 감정을 되살리면서 거기다 감정이입을 시키면서 '내가 감정에 동참할 수 없나.'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정말 가슴 두근거리죠. 그다음에 이 소설의 묘미가 뭔가 하면은 밀릴 끌지 않고 핵심들을 탁탁 치고 나오는 게 나옵니다. 바로 또 치고 나오죠. '그동안 알았다.' 우리 이순은 학교 선생님을 하셔서 참 잘 읽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읽어 주셨는데, 바로 '그동안 알았다.' 이 부분 보세요. 참 작가가 얼마나 원숙하게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요 묘미를 한번 보시라고요. 요런 묘미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특히 인제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동안 알았다.'라는 표로 시작해서 글이 시작되죠.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석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니야?" 이렇게 인제 소년이 묻습니다.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다." 이제 요 부분이 참 안 그래도 자기도 이 소년도 그날의 느낌이든지 그게 너무너무 생생한데 이 소녀가 와서 이 말 해 준단 말이에요. "그날 참 재밌었다." 참 말도 간결하면서도 이 소년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소녀가 분홍세타 앞자락을 내려다 보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여기도 또 색이 하나 나옵니다. 검붉은. 자, 소년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에서 빨간색 코피를 봐두라 했습니다. 그죠? 또 그다음에 소녀가 칡을 따다가 미끄러지면서 상처난 생채기, 거기도 붉은 피에 붉은 것 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검붉은, 검붉은 거나 붉은 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여기를 봐두라는 겁니다. 아 달라요? 이수님 좀 다르겠죠. 미술하는 분들은 다르 아니, 그렇 우리말이 굉장히 표현 능력이 세계에서 뭐 제일 표현할 수 네. 있는 언어의 거기에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붉다는 말 하나, 붉다, 빨갛다, 거무스름하다, 검붉다, 뭐 너무 표현이 많잖아요. 한 가지 색에 대해서도 굉장히 표현하는 이런 범위가 넓은데 바로 한글의 우수성,
예, 그런 거 네. 하고 또 한국민의 그 감정도 그 언어만큼 굉장히 감정이 폭이 넓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형용사가 잘 발달된 언어가 없다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 형용사는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전체적으로 뭘 잘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같은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소녀가 분홍 쇠타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쇠타 앞자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 내가 업힌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 이제 그 마음만 옮겨진 게 아니고 뭐가 옮겨졌나요? 제가 붉은 색을 봐두라 했더니 이제 색이 옮겨지고 있었죠.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는 느낌이 있었다. 왜냐하면 소년도 이제 이 붉은색에 옮겨졌다고 할 부분에서 상당히 상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볼게요.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다라는 표현도 참 예쁘고 재밌죠.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소녀가 대추를 가져오는 거에서 소녀가 이제 선물을 주게 되는 거죠.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선물은 선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소녀의 마음이랄까? 그거를 던진 게 조약돌이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성이 들린 선물입니다. 그죠? 비록 대추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닐 걸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 소녀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대추를 따는 걸 가운데에 소년께 주려고 이제 따로 챙겨서 나와서 준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선물 주는 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는 소녀네가 이사 오기 전부터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 씨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자, 여기에서 보면 소녀가 거의 체념한 듯한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참 안타깝다.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생각이 들죠. 소녀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여기에 자아내게 되는데 사실 이 안타까움이 이제 가면 더 극적으로 치달아 버리죠. 그러나 이제 여기 벌써 안타까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히 빛이 돌았다. 이 부분 묘사도 참 뛰어나죠.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작가는 이렇게 한 줄로 딱 얘기했습니다.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이 쓸쓸한 빛이 돌았다. 한 줄로 다 얘기해 버리죠.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매우 반어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어법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서러울 정도로 초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초록이 얼마나 빛났으면 서럽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초록이 뭔 서러울 수 있어. 그런 걸 갖다 대듯이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면 자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라고 되어지는 게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서러운 거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싣고 있는 대추 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앞에 봤던 게 맞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같이 글을 읽을 때는요, 혼자서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보거든요. 특히 이제 성경 읽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 버릇이 잘 있습니다. 뭐든지 아전인식을 끌고 들어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으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떼바보나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든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어법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그다음 얘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왜 그렇습니까? 대추할 맛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소녀가 건너줄 때 맛있다고, 달다고, 참 달다고 해서 건너줬는데 소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단맛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년이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번 읽으실 분 읽어주시죠.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엿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오미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이 바보 같은 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도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갸알갸알하고 알랄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시댁에 가신다. 제사상에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숙탁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적어 책벌을 집어 던지고는 외양권으로 가 세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새팔이라도 잡는 채. 좋습니다. 자, 다시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소녀는 몰래 소녀가 준 대추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응답이지. 소년이 나는 뭘 줄까 곰곰이 생각했죠. 곰곰이 생각해서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 나았던 호두알을 주기 위해서 밤에 이제 호두알을 훔치러 가는 장면입니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이미 낮에 봐두었다는 거죠. 어느 호두가 가장 큰지 어떤지를 봐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계속 봐두었던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소녀가 낮에 어떻게 어느 거를 땄으면 좋겠다, 어느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봐두었던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그 긴장감도 있고 또 소년이 어떻게 하든지 이 호두알을 소녀께 선물로 주겠다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죠. 예, 예. 대추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소년이 호두를 주는데요. 작가는 왜 그 많은 여러 가지 무슨 식물이나 과일 중에서 호두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넣었을까요? 또 호두가 특별히 의미하는 것은 없나요?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예, 호두가 우리의 뇌를 상징하잖아요. 뇌나 머리나 정신 이런 걸 상징하니까 소녀의 마음, 생각, 이런 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호두를, 예, 소녀에게 주고 싶은, 자기의 전부, 이런 거를 소녀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호두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좋은 해석입니다. 예, 좋은 해석이시네요. 예, 재밌네요. 또 해석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있죠. 돌아오는 길에 열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서 디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밭 호두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들킬지 모른다라고 싶어서 열이틀날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소녀가 처음 자기가 이 같은 거를 해서라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같이 이 호두를 훔쳐서라도 주고 싶은 덕선의 할아버지 호두를 훔쳐서라도 주고 싶은 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맞니? 애가 뭐 밤에 이짓했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가는 흐름에 동성을 못하는 거죠. 제가 늘 작품 속에 쑥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죠? 쑥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고 뭘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작품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소녀의 진심 어린 그 선물에 대한 어떤 준비의 상황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불록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자, 여기에서 주머니를 어루만지는 것,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년이 뭘 만지고 있었나요? 소년도 만지는 거 있었죠. 하얀 조약돌을 자꾸 조약. 소녀가 생각날 때마다 주물렀죠. 마찬가지로 소녀는 호두를 주면서 생각에 소녀가 또 자기를 생각해서 주물러 주고 싶은, 연관되지요 서로. 옛날 어른들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손을 지압하는 방식이 호두를 이렇게 두 알 이렇게 하고 지압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압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른들이 특히 손바닥, 손끝 부분, 끝 부분이 피가 잘 통해야 전체 피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요. 호두알을 이렇게 만지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소년이 조약돌을 만지는 것처럼 이 소녀도 호두알을 만졌으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호두를 정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이거는 아까 이순우님 보신 것도 그렇고 다 서로 연관돼서 또 상상을 할 수가 있죠.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소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건동에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건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다. 이렇게 해서 보면 소년이 어떤 마음 중심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 달라는 말을 못 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데 자책을 하는 거죠. 다시 나와 달라는 걸 못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며칠째 갈갈하고 알날짜리를 보던데요. 크지는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신의 댁에 가신다. 제사상에라도 놓으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자, 얘가 큰 놈으로 줬으면 하는 게 뭡니까? 또다시 거기에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적어, 공연히는 알 테고요. 열적다라는 건 좀 겸념쩍고 부끄럽다라는 말이랍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겸념쩍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적다는 거를 공연이라는 건 괜히 부끄럽고 겸념쩍었다. 그래서 척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쇠잔등을 한번 철썩 깔게 쇠팔로 잡는 채 보면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성질나면 집에 있는 개를 발길로 차버리더니 개를 한번 차버리듯이 얘도 이제 가서 그렇게 쇠잔등을 한번 철썩 쳐버리는 그런 모양을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김태형님 읽어주실까요? 네.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회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추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포 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이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 주시댁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네.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결말 없이 이렇게 딱 열려진 상태로 끝나게 됐는데요.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아무래도 가을이 깊어가면 여름철에 많은 홍수, 개울물이 넘쳤다. 날로 적어지겠죠. 소녀는 갈림길 아래쪽에 가보았다. 갈밭에서 바라보는 수산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이제 이런 부분이 황순원 님이 이제 묘사하는 장면들이 묘사하는 게 얼마나 영화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잘 묘사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황순원 님의 작품들은 영화화됐습니다. 소나기도 영화화됐고 제가 지난번에는 나무들 비탈에서다 이것도 영화화됐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작품들이 영화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묘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또 영상으로 옮기기도 쉽죠.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가게방이라는 거 본다는 게 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가게방을 운영한다라는 걸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 방식의 어른들 말씀하시는 방식이죠.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자,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면 이제 호두알을 주려고 들고 나왔겠죠. 또 한 손으로 갈꽃을 수없이 휘어 꺾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소녀가 그전에 갈꽃을 막 꺾는 거를 본 적이 있죠. 그거를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한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나마 이렇게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자기의 그 위로가 많이 받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볼게 될까 어떨까. 당연히 이런 고민이 되겠죠. 심한 고민이 들겠죠.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허참 세상 일도 마을에 갔던 아버지가 언제 들어왔는지 윤초신의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되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이 이어지는데요. 전답이라는 건 농가 밭이죠. 그 많던 농가 밭을 다 팔아버리고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이라는 게 뭡니까? 악상이라는 게 나쁜 아주 나쁜 상. 그러니까 악상의 반대말입니다. 호상이죠. 호상인데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그러면서 남풋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그 배경을 또 얘기해 줍니다. 정손이라는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 둘이 있었던 건 어려서 읽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주고받는 대화들을 소녀가 잠결에 듣게 되는 겁니다.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것
약도 변본이 못 써봤더군요. 이 부분이 읽고 있는 독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또 듣고 있는 소년의 마음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요. 지금 같아서 윤초신애가 대가 긁힌 셈이지 이러면서 더 이제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번 어린 계집애가 잔망스럽게, 잔망이라는 거는 좀 그 얄미운 짓밌다 할까, 밉상이라 할까, 맹랑하다 할까, 이런 것들을 잔망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어른들이 잘 씁니다. 요 잔망스러운 것 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 묻어 달라고 이러면서 마지막 색은 무슨 색으로 끝났나요? 붉은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아까 검붉은, 그죠? 처음 시작은 흰색이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붉은색으로 끝나는 이 부분을 색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소설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왜 소녀는 또는 소녀는 이렇게 아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소년, 소녀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는 이렇게 돼 버렸을 때 느끼는 것하고 여기서 소녀는 소녀라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소설 황순우 님이 했던 것처럼 소녀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감정이입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왠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 소년 때가 있었고 저도 이래 봬도 소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소년 때가 있고 또 소녀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감정이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녀는 소녀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왜 소년, 소녀라고 되어져 있고 또 이게 얼마나 폭넓은 생각을 가질, 상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열려진 상태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열려진 게 마지막 부분에 완전히 활짝 열어놔 버리죠. 결말에 와 가지고는 완전히 활짝 열어놔 버립니다. 결말에 완전히 활짝 열어지는 결말을 아예 작가는 서지를 않죠, 결말을. 그래서 결말은 네 몫이다 이런 거죠. 읽고 있는 네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읽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 결말을 해야 되나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죠. 매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이 소설은 계속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이 연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녀의 죽음은 또 다른 헤어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만남, 헤어짐, 만남, 헤어짐, 만남, 헤어짐, 헤어짐으로 끝난 게 소녀의 죽음이었어요. 끝인가요? 네. 그다음에 또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패턴을 얘기했잖아요. 만남, 헤어짐, 만남, 헤어짐이 됐던 게 이 마지막에 헤어짐이 소녀가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건데 그다음 만남이 있다는 거를 각잡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만남을 그냥 네 맘대로 만나 이게 아닙니다. 뭘 하나 물정은 하나 조약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조약돌. 조약돌을 만지작하면서 이 조약돌을 통해서 소년이 소녀의 마음을 알도록 해준 거죠. 조약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돌이라는 게 이 소설에서 중요한 하나의 복선으로 쭉 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또 한번 볼게요. 조약돌이 손으로 자꾸 만졌더니 많이 짧아져서 금방 없어져 버렸나요? 한 10번 만졌어요. 없어져 버린 조약돌 봤나요? 일체 없거든요. 거의 조약돌이라는 거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흰색에다가 그 단단한 크기에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황순원 작가님이 생각이 폭이 굉장히 넓은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만남을 어떻게 영원한 만남을 희구하는 것을 이 조약돌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원한 만남. 그러니까 소녀가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더 이상 못 만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애석하게 짝이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조약돌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만남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고요. 또 이 소녀는 비록 이 소녀를 다시는 이렇게 얼굴을 대하거나 만나진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소녀는 살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그냥 서글프고 참 안타까워라고 끝나면은 생각이 짧은 생각입니다. 사실 서글프고 안타까워라는까지 쭉 끌고 와서 마무리 지어 버렸는데, 마무리 지은 이 후반부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이게 문학적인 힘이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될 텐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는 거는요, 김찬주식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문제가 좀 어렵고 힘들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뭘 하게 되면 복잡하고 좀 어렵다 싶으면 저는 굉장히 쉽게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영화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영화에서 찾아본 영화가 여러분께 다 보시고 오시라 했던 그 영화입니다. 자, 이제 결말 부분을 이어 가지고요, 우리가 결말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저자분의 의도였습니다. 저자는 생각에 결말은 각자 생각해서 결말을 만들어 보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결말을 만들어 볼 테고요. 실제 황순은 소나기 마을에서 이 결말 만들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말 만들기의 작품들, 나름대로의 결말을 써 가지고 나는 이렇게 결말하고 저렇게 결말하고 그런 작품도 있고 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원래 저자의 의도였다. 결말을 오픈 상태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열린 결말을 말씀드린 대로 이쪽 영화로 끌고 와서 영화에서 이 결말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결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부분인데요. 우리한테는 썰국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가와바다 야스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하면은 이분은 1899년에 태어났어요. 황순은 작가께서 일본에 유학 중일 때에 분명히 이분의 소설이든지 이런 거를 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의 무희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의 무희가 어떻게 그러면 황 작가님께 연결이 됐는가, 그런 얘기는 일체 모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저는 모르긴 한데, 그러나 당시 가와바다 이분이 매우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마침내 나중에 일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문학계의 거인이었죠. 이분이 쓴 소설인데요, 자전적 소설이고요. 이분이 쓴 소설이 이재의 무희입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14살밖에 안 된 춤추는 아이, 유랑극단에서 춤추는 아이의 얘기입니다. 유랑극단에서 춤추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작가는 1인칭 소설로 써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작가가 1인칭 소설로 되어집니다. 나가 여행에서 만난 실제 자전적 소설을 했지 않습니까? 가와바다 야스나리 이분은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갖습니다. 2살 때에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5살까지 할아버지 손에 자라나게 되고, 15살 되면서 마침내 할아버지까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 과정 속에서 고아로서 갖게 되는 고질적인 열등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이재의 무희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걸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이재의 무희는 황순은 소나기가 되어지듯이 바로 소나기를 맞으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들을 쭉 같이 가보면서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 비슷하다는 걸 함부로 제가 황 작가님이 그대로 차용해 왔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게 됐는가. 누구든지 영향은 줄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영향을 줍니다, 서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작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무료로 보는 그 전자책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전자책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은 쉽게 이라는 책을 구할 수 있을 테고, 또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시게 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아, 이래서 비슷하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선 이재의 무희, 제가 좀 첫 부분 한번 읽어 볼게요. 꼬불꼬불한 산길로 접어들면서 마침내 이마기 고개에 다가왔구나 싶을 무렵, 삼나무 밀잎을 하얗게 물들이며 매서운 속도로 빛발이 산기슭으로부터 나를 뒤쫓아왔다. 결국 소나기가 내렸다는 거죠. 나는 20살이었다. 나는 고등학생 학생물을 쓰고 감색 바탕의 기모노에 하카마 차림을 하고 학생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혼자서 이즈 반도 여행길에 오른 지 나흘째 된 날이었다. 수겐지 온천에서 하룻밤을 묵고 유카시마 온천에서 이틀 밤을 묵은 뒤 후박나무로 된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이마기 고갯길에 오른 것이다. 굽이굽이 두른 산들이랑 원시림이 자아내는 가을 계곡 풍경이 흠뻑 젖어 있으면서도 나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커다란 빗방울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소나기를 맞게 되는 거죠. 가파르게 고픈 경사길을 뛰어 올랐다. 나는 가까스로 고개의 북쪽편에 있는 찻집에 다다라 한숨을 돌리다가 그만 멈춰서 버렸다. 내 기대가 딱 적중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유랑가무단 일행이 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이 소설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소나기가 계기가 돼서 이 유랑극단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랑극단이라는 일본 말은 다비게닌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1920년, 작품의 배경은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이들의 신분이라는 건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가운데도 나오는 부분인데, 여관에 일하던 사람들이 저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것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회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같이 아주 낮은 계급에 있으면서 주로 가족 중심이나 이렇게 지연 중심이지 이렇게 꾸려서 이동 다니면서 일종의 이동 가무단이죠. 우리나라의 남사당 폐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될 텐데요.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도 소년과 소녀랑 나이는 20살이고, 하나는 이 소녀는 알고 봤더니 14살짜리 아이입니다. 가무단에서 북치고 있는 아이고, 가무단장으로 있는 단장인 오빠입니다. 단장이 오빠고, 단장의 와이프가 있고요. 또 장모가 있고, 가족 중심으로 북치고 춤추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이즈인가 하면 이즈 반도에서 만난 춤추는 소녀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요. 당시에 이 가무단이라는 신분은 정말 보잘것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으면서 또 그저 불러주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정해졌고 딱 예약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불러주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든 이 가무단에서 북치는 소녀였습니다. 아직 변성기도 안 왔기 때문에 아이가 노래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요. 다음에는 작품 속에서 보면은 아이가 노래를 하려면 막뭐라 합니다. 아직 변성기도 아닌데 노래하지 말고 북만 쳐라든지 이렇게 되어지고, 아이는 소학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죠. 2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그 이후부터 이 가무단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있는 아이고요. 아이는 또 매우 영민하다 할까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서 20살짜리 나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 일정입니다. 이 지내는 가운데서 이 소녀의 해맑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하면은 가무단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올리고 해서 나이가 한 17이나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제 가까이서 그렇게 알고 봤더니만은 14살 된 아이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글을 잘 모르니까 그 소설을 이제 늘 이제 여기는 학생이다 보니까 또 틈나면 책을 읽는 걸 보면서 책을 읽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인제 매우 이 아이에 대해서 20살 나는 굉장한 연정을 느낍니다. 굉장한 연정을 느끼고 인제 그러는데 한 번은 같이 그렇게 연정을 느끼고 인제 그러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너무 어린 아이예요. 그 너무 어린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목욕탕에서 남자들하고 뭐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목욕탕이 남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빠하고 둘이서 나하고 같이 둘이서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이 온천욕장에서 그 바깥에서 본 이 아이가 너무 반가운 소녀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홀라당 다 벗은 몸으로 막 반갑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유리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보고 그 아이가 다리가 마치 갓 자라난 오동나무처럼 쪽쪽 뻗은 걸 보고 '아 얘가' 또 그런 민낯이겠죠 그때는 화장도 안 하고. '아 얘가 아주 어린 나이구나.' 인제 그때 그걸 알게 됩니다. 17 살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돼서 알게 되기는 하는데 이 아이하고 같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 아이에게 대한 연정을 품게 되는데 문제는 전혀 그다음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그다음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가무단 사람들은 오늘 밤 어디서 묵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관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저런 것들이 어디서 묵을지 알 게 뭡니까요? 손님, 아무 데서나 자면 그뿐이죠. 오늘은 어디서 잔다는 요량 따위는 있을 턱도 없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심한 경멸을 담은 노파의 말은 "그렇다면 오늘 밤 무희에게 내 방을 내줄 테다." 싶을 만큼 나를 자극했다. 갑자기 나를 자극했다고 하죠. 빛발이 가늘어지고 봉우리가 밝아왔다. 노파가 이제 10분만 더 기다리면 깨끗이 개일 거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또 어떤 부분을 보는가 하면 역시 소나기 계속 이어지죠. 아시다시피 소나기라는 왔다가 그냥 훌쩍 맑아져 버리는 황순원 님의 소나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륵 첫사랑이라는 게 차마 첫사랑이라 또 말하기 어려울 뭔가의 감정이 와르륵 왔다가 와르륵 떠나버리는 마치 소나기처럼 그렇게 가버리듯이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20살인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무단에 겨우 14살밖에 안 된 소녀를 보고 그 소녀에 대해서 강한 연정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뭐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들의 모습이 원근을 이루며 하얗게 물들고 앞에 바닷가가 금방 누런 흙탕물로 바뀌며 소리를 높였다.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역시 황순원 님은 냇가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도 물이 나오죠. 이같이 금방 누른 흙탕물로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냇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거는요, 많은 신화에서 등장하듯이 물은 원초입니다. 물은 모든 뭐랄까 신화의 원초일 정도로 많은 신화들이 물에서 출발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일종의 얘기의 출발이 냇가에서 둘 다 냇가에서 벌어지고 또 소나기에서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나 이 소설을 쓴 가와바다 이분은 얘기가 자전적 소설이다. 내가 실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 봤던 거를 보고 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생애라는 집을 헐어
그 벽돌로 소설이란 집을 짓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만큼 작가의 평소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거기에 비해서 황순원 작가님은 한 번도 자기 자전적이라든지 그런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한 얘기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작품 가운데 녹아나 있을 거라고 보겠는데, 그렇다면 황순원님의 소나기는 어릴 때에 경험했는 거를 양평이라는 걸 두고 썼는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분명한 거는 본인은 작품으로 말하지 작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말을 하지 않으시죠. 아무튼 거기에 비해서 이 바오바다 야스다리 이분은 분명히 내가 그때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내가 갖고 있던 고화적인 근성, 고화적인 열등감, 고화적인 것들이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회고하기도 하고, 실제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게 아주 초기에 이 작품이 발표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열등감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또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흙탕물로 바뀌면 소리 높였다, 이런 표현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황순원 작가님의 그 작품 속에서 소년이 처음에 개울가에서 소녀를 관찰하듯이 여기도 이제 관찰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무인은 아직 술자리에 앉아서 북을 치고 있군. 북이 그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소리 속으로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소리 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거야. 엄청 그 무있게 이제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술래잡기라도 하는지 춤을 추는 건지 어수선한 발소리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곤 돌연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렸다. 나는 눈을 빛냈다. 이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어둠을 통해 보려고 했다. 오늘 밤 무희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닐까 괴로웠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작가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무희가 오늘 밤 더럽혀지는 것은 아닐까 괴로웠다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 무희에 대해서 많이 뺏겼는가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설의 많은 부분이 순진무구함, 청순함,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있습니다. 황순원 작가님의 소나기에서는 소년이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든지, 소년은 어떤 치유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설에서는 소년이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아도 한참 낫는 그런 소녀를 보면서 거기에서 순진무구한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오빠가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가 애 키치고 그 같이 다니는 아내가 지오코고 그 춤추는 무희인 이 여동생이 가오루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또 한 사람 유리코라는 17 먹은 아가씨는 오시마 태성으로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에이키치는 몹시 감상적이 되어 울상을 지으며 여우를 응시하고 있었다. 돌아보다 보니 화장을 지운 무희가 길가에 웅크리게 앉아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내 여관으로 돌아가려 하며 말했다. 놀러와요? 예, 근데 혼자서는 하면서, 아직 무희가 너무 어리니까 혼자서 가는 거를 특히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어린 나이에 혹시나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오빠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H가 내 여관으로 왔다.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은 장모 잔소리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이 잠시 오목을 두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다리를 건너 2층으로 올라왔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정중히 절을 하고 복도에 앉은 채로 망설이고 있더니 맨 먼저 지오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가무단하고 친하게 되는데요, 이같이 친하게 되는 것은 아주 짧은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여기를 서로 헤어지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선이 시모다 바다를 나가 이즈 반도 남단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난간에 기대어 앞바다에서 신마를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무희와 헤어진 것이 먼 옛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선실을 들여다보니 벌써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이런저런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안심하고서는 그 옆 선실로 들어갔다. 사가 미나다는 파도가 높았다. 앉아있자니 가끔씩 좌우로 흔들렸다. 선원이 조그마한 금속 대야를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었다. 나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다. 머리가 텅 비고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눈물이 똑똑 가방을 타고 내렸다. 볼이 차고 가방을 뒤집을 정도였다. 내 옆에 소년이 누워 있었다. 가어즈 공장주의 아들로 입학 준비차 도쿄에 가기 때문이고 일고 재물을 쓴 나에게 호의를 느끼듯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는 말했다. 무언가 불행한 일이라도 당하셨나요? 아니요, 방금 사람과 헤어지고 왔습니다. 나는 무척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는 것을 남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단지 맑은 만족 속으로 고요히 잠든 것 같았다. 바다는 어느 틈에 저물었을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지로 해변과 아타미 해변에는 불빛이 보였다. 춥고 배가 고팠다. 소년이 대나무 껍질로 산 음식을 펴서 권하였다. 나는 그게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도 한 듯 김초밥과 같은 것을 먹었다. 그리고 소년의 학생 망토 속으로 기어들었다. 나는 누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누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그것을 무척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허함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를 우에노 역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여기 어떤 할머니를 좀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서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고화적 근성 때문에 이런 것도 못했고 또 같이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 너무 더군다나 너무 밥 먹는 건 질색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모습들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까지 차표를 끊어주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할머니를 모셔도 드릴 뿐만 아니고 차표까지 끊어서 이제 할머니를 태워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녹아들여 받아줬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20살 여행을 떠났던 이저 반도로 떠났던 이 여행에서 이 청순한 소녀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는 많은 부분이 치유된 모습을 이렇게 보죠. 선실의 전등이 꺼져버렸다. 배에 실은 생선과 바닷물 냄새가 강했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체온으로 온기를 느끼며 나는 눈물을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맑은 데서 주르르 흘러 넘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달콤한 상쾌함이었다. 자, 이렇게 소설이 끝났습니다. 두 작품 다 아주 청순한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은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또 묘사 방법도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한쪽은 1인칭 소설이고 한쪽은 전지적 시점이라 하나요? 그래서 이쪽 저쪽을 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고 말려주는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다르긴 할지 모르나 이 강한 소녀로부터 인상받은 것, 그것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1928년 아마 그렇게 됩니다. 발표된 해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이 소설은 1926년에 문해시대라는 데서 처음 발표되고요. 1927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됐다 하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에 황순원 작가님은 이쪽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요. 그랬으니까 아마 이 소설을 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거는 제뿐만 아니고 다른 평론가들이 또 비교해낸 논문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뭘 차용해 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고요. 분명히 표현법 같은 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소나기를 중심으로 또는 물을 중심으로 냇가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그 소녀와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며칠 같이 그 오빠와 가족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그 소녀의 간 그 마음이 자기가 소녀에게 간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가 성숙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이주의 무입니다. 예, 참고로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영화는 이와이 슌 감독이 제작한 부분이고요. 이 감독은 자기가 원래 소설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럼 재주가 많은 분이죠. 소설로 먼저 발표했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데 비해서 좋아한 거는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고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10대 배우였습니다. 10대 아이돌이었죠. 그 10대 아이돌이 이 주연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문남성을 가슴 설레게 했고 너무 순진한 그런 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나카야마 미호라는 배우가 노래도 하고 10대 때부터 연애 활동했는데 아주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그 해에 여러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답니다. 특히 인제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저는 마지막 이 장면이 이분이 부르짖는 걸 보면서 '연기의 원숙도가 뛰어나다.'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럴까요? 어떻든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고요. 또 1 인 2 역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언뜻 보게 되면은 1 인 2 역인지 모를 정도로까지 연기를 잘해서 이쪽에 있는 여자가 이쪽 여자하고는 다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인제 같은 여자죠. 1 인 2 역을 했고요. 아무튼 그러나 인제 여러분이 제 혼자서 자꾸 떠들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뭐 없이 자기가 느꼈던 거 다 보셨다고 인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쨌든 저는 퇴직하고 남편하고 사별하는 기간이 치매가 왔는데 가정에서 제가 돌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좀 준비되어서 남편의 인생 숙제를 마무리해 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소나기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영화도 보게 되고 이게 사랑과 이별과 죽음 그게 쭉 계속 연결이 돼서 너무 많은 생각을 했고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헤어짐이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거였구나. 네. 물론 함께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고 그런데 항상 내 곁에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죽었지만 영원한 거였구나. 지금도 제 침실에 지금 여기가 침실인데 남편의 사진도 걸려 있고 남편이 남긴 그림도 남겨 있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 눈물과 함께 하지만 너무 원망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좋은 감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게 이별도 끝이 아니구나. 네. 이별 속에서도 나한테 주어진 모든 추억이 항상 간직하고 있으니까 현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분 누가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만남과 헤어짐과 이별, 그런 많은 스토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러브레터는 중학교, 아주 고등학교 되기 전 중고등학교 그런 소녀들의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고 아주 청순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느꼈고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오락가락하면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근데 한 2번 이상 이렇게 보니까 예, 거기 연관이 돼서 잘 이해가 되었고요. 거기 배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눈 쌓인 풍경 뭐 그 배경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삿포로하고 오타루를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겨울에 진짜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그 저기 오타루 시내는 뭐 삿포로 시내는 그 큰 길 대로변에 가운데 산처럼 눈을 쌓아 놓고 양쪽 길가로 이제 차들이 버스 같은 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그 삿포로의 그 풍경과 이렇게 연상을 해서 더 감동 깊게 봤는데요. 이 소녀가 그 자기와 동명이인인 그 남자애가 서로 사랑을 하지만 뭐 크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못하고 소나기에서와 같이 서로 눈빛과 행동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그 책을 갖다가 뭐 자기가 반납해도 되지만 이 여자 주인공한테 반납해 달라고 갖다 주면서 전달을 했는데 얘는 또 그거를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반납을 했잖아요. 나중에 후배들이 이걸 갖고 와서 뒤에 기록 카드에 적혀 있는 얘가 남자애가 여자애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었는데요. 사랑이란 거는 꼭 말로 해서 되는, 말로 꼭 표현할 종류가 아니고 서로 감정이 이래 통하거나 감정이 이입이 되거나 서로 이렇게 감정이 같은 호흡 안에 있으면은 그 눈빛과 행동이나 그런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남자애가 등산을 갔다가 추락해서 이제 그곳에 모서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얘가 그 눈밭에서 그 산을 향해서 "お元気 됐을까? 와다시와 genki 됐어." 예. "잘 계시나요? 나는 잘 있어요." 하고 마지막 이별이라 그럴까? 그런 헤어짐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안 하신 분 느낌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할게요. 처음 영화 시작할 때는 이게 영화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한국 엄마하고 일본 엄마는 참 많이 너무 다르다. 한국 엄마들은 아들이 죽었으면 언제든 산소를 가면 생각하면서 울고 뭐 하여튼 그럴 텐데, 일본 엄마는 웃으면서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화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그 사랑을 했는데 그 동명이인인 여자 후지 이수키 그 사람하고 남자 후지 이수키하고 서로 각자는 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또 다른 히로코를 만나기까지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마지막 죽고 나서 또 그렇게 해서 다 알게 됐는지 그게 좀 성격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히로코 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심으로 그 후지라는 남자를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또 중간쯤에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두 번째 산소를 다녀와서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고 이 다른 여자의 동명이인이었던 이 후지 이수키라는 사람한테 대한 그 사랑을 자기한테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해서 거기서부터 벌써 힘들어하는 거가 느껴졌는데 이 마지막에 그 눈 속에서 이 히로코 상은 그 사랑했던 마음을 이제 다 풀면서 원망과 이거를 모든 그 후지 이수키라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도 자기의 생각도 다 마음도 다 지워버리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였던 아키바 상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잘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김태형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오겐키 데스까? 와다시와 와다시와 겐키 데스. 푸른 산호초라는 곡을 아시죠? 여기에 이제 말미에 나오는 이제 곡인데 참 정말 아름답고 절절하고 가사도 아름답고 그 곡을 부른 세이코인가? 가수도 참 예쁘고
일본의 아이돌 가수였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맑고 깨끗한 어떤 순백의 미를 보게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고,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한 제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던 어떤 설레임, 깨끗함, 또한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꺼내보는 듯한 깊은 서랍에 있던 그런 것들을 꺼내보는 기분이 들어서 무척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의 과거의 삶이 지금의 현재의 저를 다시 재해석하게 하고, 다시 정돈하게 하고, 또 저를 다시 질서 있게 잡아주게 하는 그런 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촉감적인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여서 저에게는 참 의미가 깊고 참 감동이었고, 마치 소라기와 이야기의 결론을 지어지는 듯한, 제 삶에도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보신 느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선하게하고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순수한 사랑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에 있었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소나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5학년. 여자 반 아이를, 여자 반 그쪽을 남몰래 이제 보는 걸 보게 되면 5학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학년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반에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이름이 있었으며 동명이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 남자는 등산사고로 갑자기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고 간 애인입니다. 이 애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세 번째의 그 기일이 될 때에 갔다가 그 어머니 집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졸업 앨범을 보여줍니다. 그 졸업 앨범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주소를 보고 그 주소를 적습니다. 어디에 적습니까? 어디에 적었나요? 팔뚝이에요. 손목에 손목에 이렇게 적어 나가죠. 종이 적으면 되지 왜 거기 적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가까운데 있을까요? 종이가 없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종이 적을래다가 쉽게 일부러 종이 구할 수 이렇게 해서 있는, 했어요. 예, 쉽게 종이 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봤을 네. 때 방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다 적는 게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분명 바로 그겁니다. 내 몸에 새기는 거는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그 주소를 적지 않습니까? 이 주소를 적고 집에 와서 그 주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도 간단합니다. 잘 있었는지, 나는 뭐 감기가 들려서 좀 이렇게 하지, 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간단한 몇 줄을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마음은 답장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 다른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을 못 잊어 하는 자기 소화 방식이에요. 그게 그 자기 소화 방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느 날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가 보낸 이츠키 그 이름으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고, 그래서 두 사람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누군지도 저는 모르고, 그러다가 끝끝내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굴까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삿포로로 가서, 삿포로에서 그 주소에 가보니까 정말 그 대문 앞에 보니까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동명이인의 여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고 한 사람은 남자였고는 걸 최종 알게 됩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화는 진행되어지면서 특히 과거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들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같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영화 우리가 참 그 소나기처럼 이렇게 막 불꽃이 튀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밋밋하게 이렇게 지난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였는데 이제 그 과거를 다시 확 뒤집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학교를 방문해서 여전히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 후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인제 주인공은 마침내 자기가 그냥 밋밋하게 사랑인지도 뭔지도 모르게 지냈던 거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새롭게 인제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죠. 도서관을 가 보면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그 했던 행동인가 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아이들이 사진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 사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주인공이 받게 되는 마지막에 받게 되는 사진인데 그 남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남자가 얼마나 이 소녀를 사랑했는가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마치 소나기에서 조약돌, 하얀색 조약돌이 주어져 있듯이 이 소녀에게는 이 그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뭔가 하면은 이 소나기의 결말은 이 조약돌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결말도 이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결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서 중요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우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 과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모르고 지나본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딱 받고 난 뒤에부터 서서히 어떻게 되나요? 과거라는 걸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게 되살아나게 되는데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편지를 안 받았으면 이 과거는 없는 거겠네요. 맞지 않나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스틸 있죠. 있는데 기억을 못 하거나 생각을 못 네. 하고 있는 거지요. 여전히 과거라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단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묻힐 뻔한 과거였죠. 근데 묻힐 뻔한 과거였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과거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 불러와지죠. 이 부분입니다. 과거가 현재로 불러와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거를요.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시간인데 제가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마치 기계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은 그렇게 마치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어떤 예를 들면 되는가 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막 말하는 이 순간에 현재입니다. 그죠? 막 말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엄밀한 의미에서 좀 전에 했던 단어는 벌써 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과거라 그러지만 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현재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지 과거라는 저 멀리 또는 이렇게 벽으로 잘라 놓듯이 잘라져 있는 게 과거가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동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설명이 더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억지가 안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예. 맞아요. 이 부분이 억지 같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여기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 김찬주가 똑똑해서 이걸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 제가 똑똑했는 게 아니고요. 이 같은 시간의 문제는 벌써 기원전 50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고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확 무너뜨리는 일이 흐르는 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한번 보세요.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그 물은 지나가 버린 물이 되지, 흐르는 물에 또 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물에 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물은 벌써 저 뒤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는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뭐다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 철학이 동태될 때부터, 태동될 때부터 이 시간이라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와서도 이 시간의 문제가 큰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생아를 낳고 방탕하게 되고 이교도에 심취됐고 그야말로 도저히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집에 와서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있던 성경책을 집어서 읽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 허황되고 방탕한 세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크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크게 회개하는 뒤는 중세 시대에 큰 그 신학자를 뽑아라 했을 때, 성인을 뽑아라 했을 때에 당연히 아주 당당히 들어가는 최고의 성인입니다. 어느 정도 성인인가 하면은 개신교회는 성인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왠가하면은 하나님만 하게 되지 다른 성인들, 구교처럼 성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도 성 어거스틴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받는 게 어거스틴인데, 또는 아구스티누스는 로마식 발음이고요. 어거스틴은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섞어서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구스티누스는 특히 유명한 고백록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만은 과거를 뉘우치기도 하지만은 또 그게 현재가 되고, 또 현재를 말하지만 단순히 현재만 말하는 거 미래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품 속에서 처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연결되지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철학자인데요. 헤겔의 역사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절되어진 걸로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역사는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선형 형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역사는 선으로 다 연결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헤겔의 역사관입니다. 어떻든 이 선이라는 부분을 연결되어져 있다는 부분을 보죠. 그 다음에 결정판이 나옵니다. 결정판이 하이데거에서 나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시간과 존재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이 시간과 존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문제, 이 문제가 쭉 가장 최근에 가장 완벽하게 처리한 방식이 바로 하이데거적인 방식인데요. 제가 하이데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은 인류 역사 속에 이같이 시간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왔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도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그렇게 집착했을까?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왜 시간을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선우님 마이크 켜시고요. 현재의 삶이 네. 항상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내 예, 모습이. 네. 네, 목사님. 시간은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타고났잖아요. 유한한 생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도 존재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간은 엄청 중요하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인 운트 자이트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시간과 존재라는 책 제목이 아예 시간과 존재예요. 그러면서 존재가 존재한다고 보면 시간 속에 존재하는데 그냥 무생물인 여기에 마치 시계가 하나 존재하듯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계는 그냥 무생물로 존재할지 몰라도 이 시간 속에 있는 존재를 세 가지 존재로 구분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이데거는 이 존재 부분들을 깊숙이 연구하는데 조금 전에 이순희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죠. 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시간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될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의 그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한계 상황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의식하는 것만이 그 시간의 의미를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는 프리실라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볼까요? 우리 저번에 반장 모임 처음 할 때 목사님이 네. 강의하신 그 시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제가 메모도 다 해놓고 했거든요. 적으면서 보라고 그러셔서. 근데 정말 목사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는데 아, 시간에도 이런 종류의 시간이 있구나. 조자인적인 시간, 뼈지시자인 내가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이 나라를 위해서 쓰는 시간. 그래서 아, 이렇게 시간에도 이렇게 귀한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배웠다고. 근데 그렇게 그때는 아, 나도 이렇게 잘 해야지, 정말 해야지, 이렇게 아껴서 써야지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생각났어요. 저도 네. 세 가지 시간을 다자인,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자인입니다. 존재가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 다자인. 조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의 내가 이렇게 있는 존재, 조자인이고요. 그다음에 피어지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어지자인은 건 독일어에서 fear가 뭐뭐를 위하여, 지라는 게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또 남을 위해서, 그 대자적 존재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자적 존재. 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대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게는 가장 큰 대자적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대자적 존재거든요. 또 너무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또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위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군가가 또 바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제가 여러분께 월급 받나요?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의욕에서 하는 게, 자기 존재 의식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물어봤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뭔가를 할 때 기초를 잘 놔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때 그 기반이 단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생각의 기본, 기초의 기반을 놓는 것 가운데에 이 시간이라는 걸 굳건히 잘 놓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왔다고 한번 볼게요. 마지막 날에서 내가 한번 내 일생을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하거든요. 순간에 지나갈 때에 자주 이제 얘기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평생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시간에 대한 훈련을 잘 해놓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당황 정도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시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인제 상당히 큰 문제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철인이 된다. 그때 가로늦게 철인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반을 단단히 놓는데, 이 기반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아주 딱 잘 놓고 나면은 그다음 것들이 쉽고 그다음 것들이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소설 작품에서 보면은 인간의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영화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이 기초를 제대로 못 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세상 만사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얘기가 이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소년 소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진다는 단편적으로 끊어서 볼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끊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쭉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분명히 해 놔 놓고, 그다음에 쭉 연결시켜준 가운데서 이 마지막 소녀가 죽는 상황은 소년에게 또 다른 만남이 열리는 자리였다.
이 또 다른 만남이 열리는 그 속에서의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 이 소녀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이 시작되죠. 다시 영화에서 와서 볼게요. 이 주인공은 마침내 그렇게 자기가 애인이었던 이 애인이 죽었던 산에 가서 마지막 어뢰를 치릅니다. 그 마지막 어뢰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감동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어뢰를 치르는 그때의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연기가 저는 너무너무 압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 그리고 안부를 건네는 또 한 명. 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お元気ですか？ 결국 인정하며 받아들인 과거는 현재가 되었고 히로코는 이츠키는 과거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압권적인 연기에서 우리가 다 거기에 감동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애인에서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던 주인공이 이제 여기에서 헤어지는 새로운 장을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계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황순원님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요만큼 얘기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요?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공감합니다.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입니다. 몇 초부터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의미적 시간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인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까는 외부에서 오는 시간, 외부에서 내게 온다기보다 나를 규정시켜 주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는 24시간 내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규정시켜 주는 게 크로노스라면은 이 카이로스라는 측면에서의 시간이라는 거는요. 어디든지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독일어식으로는 히스토리라는 게 독일의 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어 단어처럼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Y로 표시한 IE로 표시되는 독일어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좀 전에 크로노스적인 겁니다. 예, 크로노스적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가 독일에 있습니다. 게슈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슈슈테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크로노스,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건으로서의 그 사건이 여기 하나 있으면은 이 사건이 그냥 덜렁 저 타자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살아나는 사건으로서의 보는 역사를 게슈슈테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말이 되게 어려워져 버려. 다 빼고 이렇게 볼게요. 그 전까지는 역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지날 뻔했어. 그런데 그 역사를 다시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지면서 그 역사 속에서 주는 의미를 발견한 게 게슈슈테죠. 이 발견해서 그 역사 속에서의 과거는 모르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진한 그 사랑이랄까 순수한 사랑을 여기서 모르고 그 남자애는 말도 못하고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또 그게 군데 그 남자애가 말도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 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었구나 걸 나중에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듯이 게슈슈테라는 것은 항상 해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선희님 얘기하셨는데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편을 내가 갖고 있어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좋은 역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라는 거는 게시스테로서의 남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게시스테로 가진 남편은 끊임없이 나와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관계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이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모든 역사는 이같이 히스토리적인 측면도 있고 게시스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유관순 누나. 어째 할매가 돼도 엄청난 할매가 되는데 맨날 유관순 누나. 누나야? 할매가 돼도 엄청난 할매죠. 그런데 유관순 누나라는 게 3.1 독립운동이라는 분명히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유관순 누나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게시슈테라는 걸 갖습니다. 3.1 운동이 우리 민족이 늘 남 밑에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될 수 없었다는 결정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초할 때 내가 남 밑에 비리부터 살고 남 밑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우리 민족적인 민족성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3.1 운동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를 우리는 게시슈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면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3.1 운동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몰랐을 때 역사적 사실, 사건 요것만 전달해서 학교에서 시험 치기 위해서 했는데 인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역사적 사실에서 내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게시시대적인 측면이죠. 그게 비록 한국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미국 역사든 또는 불란서 역사든 영국 역사든 관계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의 내게 주어질 게 뭘까라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쉽게 가서 볼게요. 우리가 끝이 아니더라. 이 말 하죠. 끝이 아니더라. 맞습니다.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끝으로 알았던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았고 좀 너무 현재에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눈을 똑바로 뜨게 되면 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간의 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만나더라도 허투루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를 만나더라도 설령 어린아이를 만나든 안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거린을 만나든 여기에서 삶의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잡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농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은 얼마나 깊이 있고 농밀하게 사느냐라는 거는 나중에요. 우리가 시간이 끝날 크로노스가 끝난다고 봤을 때 이 끝날 지점에 이게 만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무도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날 크로노스적으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됐을 때 내 살아온 이 땅의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가 인제 게시시테로서 내 자신을 보게 된 내 역사를 볼 텐데 이 역사에서 참 풍족하고 참 넉넉하게 그나마 길지는 않았지만은 잘 마무리된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을 대하는 자세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수 없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돼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저는요. 소크라테스처럼 가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떻습니까? 독배를 마실 때 역시 정신세계에 깊이가 있는 사람답게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정신세계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제 소나기의 마지막 날이 왔는데요. 소나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 인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소나기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집약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또 짧은 소설입니다. 단편 중에서 특히 짧은 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하나도 그냥 허투루 그냥 보낼 거는 없습니다. 첫 장면부터도 소녀가 등장할 때부터도 보면은 '왜 소녀일까?' 이런 것부터 또 '왜 징검다리가 나올까? 왜 또 개울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밀한 거기에 깔려져 있는 뭐랄까 마치 세트장을 만들어 나가듯이 다 계산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징금 다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요즘 보는 그런 다리가 쭉 이렇게 시멘트 다리였다고 딱 볼게요. 애가 시멘트 다리 가에서 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내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소녀가 중간에 딱 앉아 버리면 사람이 못 지나가는 거죠. 요런 거라든지. 왜 또 개울가일까요? 뭐 하나는 절벽에 앉고 하나는 절벽 밑에 앉아도 되는데 왜 개울까요? 아까 시간하고도 관계되죠. 시간. 아까 물 얘기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흐르는 물이나 흐르는 시간이나 양태는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 그만 흘러." 이게 안 됩니다. "시간 되나요? 지금 중지해 시간아." 이게 안 되죠. 그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흘러가게 되지 내가 주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흐르는 물이 그냥 흘러가듯이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울가의 세팅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무엇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는 색깔을 보시라 인제 이 얘기했죠. 그래서 흰색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붉은색 아까 얘기했죠. 붉은색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랏빛은 또 어떻습니까? 보랏빛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암시를 해 주기 시작하죠. 이 결말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결말이 있죠. 그래서 이 보랏빛을 통해서 암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색상에 대한 암시가 있다면은 거기에 등장되는 것들도 보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약돌. 분명히 이때까지 말씀드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지는 중요한 극이 되죠. 그다음에 소녀가 갈대꽃을 마구 꽂혀는 갈대바사에서 꽃 꺾는 일이라든지 소년이 마구 갈대를 마지막 부분 되면 휘어 꺾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녀가 그전에 갈대를 막 휘어서 갈대 뭉치를 들고 마치 갈대처럼 나타나는 어떤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런 면에서 흰색이라는 것도 나오면서 또 갈대를 배치시킨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거를 그 뭐랄까 연결되더라도 반드시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뭡니까? 조약돌이죠. 이 조약돌입니다. 이 조약돌이 결국은 이 소설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면서 이 조약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 크게 비유되나요? 앞에 흐르는 물과는 전혀 또 다른 모습이죠. 흐르는 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바다들은 흰 조약돌은 어떻게 되나요? 변하지 않죠. 중요한 그 마음속에 또 있는 그 소녀의 마음이었죠. 그렇게 소녀의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들어는 내가 또 주변에 있는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소녀를 또 촉감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장치가 이 조약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얘기는 이겁니다. 이 소나기를 통해서 영혼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어떻게 구원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황순원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 속에 늘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구원 못지않게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또는 많은 안타까운 역사에서 여기에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온 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소년이 그 소녀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지나란 말이야. 또는 안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 어릴 때 그런 일 있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황순원 작가님은 그거 아니야. 잘 봐라 이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결국은 소년도 구원받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갔나요?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서로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네, 소라기에서 읽었던 어떤 내용의 암시와 복선들, 또 러브레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이나 그 이미지들, 그 단어, 또 그 감정들에서 읽혀졌던 그 암시와 그 복선들을 그 찾아내는 재미가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기쁨이 되기도 했고, 또 그 찾은 보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네, 목사님, 예. 소녀가 떠나고 난 이후에 소녀가 남겨준 그 하얀 조약들을 늘 주머니에 넣고 이제 만지고 하면서 소녀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살 것 같고요. 당분간은 소녀와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던 개울가에 가서 처음에 만나서 함께 추억을 쌓았던 그 개울물을 바라다 보고 개울물을 움켜쥐고 세수하고 그 행동을 오랫동안 소녀를 추억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참 우리가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영화의 러브레터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매듭을 지어간다 할까요? 그렇잖아요. 대나무가 크게 길게 자랄 수 있는 건 중간중간 매듭을 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일 대나무가 마디가 없으면 그렇게 높게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군데군데 이 마디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러브레터에서 마디는 바로 그 설산을 향해서 소리지는 부분이 마디였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전에 이순희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다시 가서 그런 일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년이 거기에서 마디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또 마디를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 조약들을 버리나요? 그 개울가에 가 소녀와 그 마디는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어지는 게 마디였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마디였듯이 조약돌을 버린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무슨 의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소녀에게 주려고 했던 호두알도 전하지 못하고 마지막 이별의 말도 전하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게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소녀는 당분간은 그 소녀와의 함께 했던 그 여러 가지 추억의 갈대밭이나 개울가나 원두막이나 이런 것을 배하면서 그 추억을 곱씹고 그 추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상이고 생각들이니까 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